함경북도 무산군 박순이라면 설마 어머니이신가요? 청와대 지하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국정원 북한팀 과장 한민석은 대통령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 든 검은색 파일에는 작전명 귀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펜을 들었습니다. 496명이라는 숫자 위에 서명이 떨어지는 순간 민석의 심장이 귀를 때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국정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장, 정말 자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정보가 새면 전원이 위험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준비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고 실패하면 당신과 나,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민석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석이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국정원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 과장,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겁니까? 10년 동안 이 미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이야기를 17살에 혼자 강을 건넌 그날 밤의 죄책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 남산 지하 벙커로 돌아온 민석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승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10년입니다. 상부에서 미쳤다고 비웃던 그 프로젝트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함경북도 무산의 작은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어머니 박순이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은 17살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 혼자 먼저 가야겠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둘이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늙어서 강 건너다 죽을 수도 있어. 너 하나라도 살려야지.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날 밤 민석은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두만강으로 향했고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눈 속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라. 민석은 그 말을 읽고 얼어붙은 강물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 민석은 쓰러져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그 무게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민석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국정원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북한팀 배치를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처럼 어머니를 찾으려 브로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민석은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사 3년 차 민석은 처음으로 상부에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북한 내부의 지하 조직망을 구축해서 대규모 집단 탈북을 돕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팀장은 서류를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한 과장, 이게 소설 쓰는 겁니까? 몇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한 번에? 미쳤어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정된 제안서를 올렸고
7년째 되던 해 새로 부임한 국정원장이 그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한 과장,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민석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 브로커 네트워크 지도, 러시아 루트 분석, 위조 문서 제작 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북한 내부 협조자 명단이었습니다. 민석은 7년 동안 혼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이미 시범 작전으로 소규모 그룹 탈북을 5차례 성공시킨 상태였습니다.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스케일만 키우면 됩니다. 국정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3년이 더 흘렀고 오늘 드디어 대통령의 서명이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곧 다른 사람들의 엄마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는 496명 속에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 역시 10년 동안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전 승인 후 열흘이 지났고 민석의 휴대폰이 새벽 4시에 진동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앱 화면에 짧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명단 확정. 총 496명. 노인 73명. 아이 89명 포함. 준비 완료. 발신자는 리영철. 북한 내부에서 10년 동안 지하 조직을 키워온 협조자였습니다. 민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고 암호화된 파일이 다운로드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파일이 열렸고 엑셀 시트 형태의 명단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름, 나이, 성별, 출신 지역, 가족관계까지 496줄의 데이터가 스크롤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숨을 참고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496명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탈북이었고 한 명이라도 정보가 새면 전원이 공개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숫자였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놓지 않았고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령자는 81세 할머니였고 최연소자는 생후 8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탈북하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중국 쪽 협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베이징 시각으로 새벽 3시였지만 상대방은 단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 사장님, 인원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브로커 천웨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몇 명? 496명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천웨이가 중국어로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과장, 미쳤어요? 500명 가까운 인원을 어떻게 숨기고 이동시킵니까?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루트는 다 짜놨습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천 사장님은 차량 30대와 안가 12곳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30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계약금 50% 입금했습니다. 나머지는 작전 성공 후 드리겠습니다. 천회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일에서 그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다시 명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동 경로별로 인원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1팀은 가장 젊고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빠른 루트로 보내고 2팀과 3팀은 중간 난이도 경로, 4팀은 노인과 아이들이 많으니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회 루트로 배정했습니다. 명단을 재배치하는 동안 해가 떠올랐고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전 10시 국정원 회의실에 북한 팀전 인력이 소집되었습니다. 민석은 스크린에 작전 개요를 띄우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D-10입니다. 총 인원 496명, 4개 그룹으로 분산 이동합니다. 1팀은 두만강 상류 A 지점에서 출발해 중국 투먼시 방향으로 이동하고 2팀과 3팀은 각각 B, C 지점에서 훈춘시 방향, 4팀은 D 지점에서 옌벤 방향으로 우회합니다. 한 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인원을 동시에 움직이면 북한군 정찰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출발 시간을 30분씩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북한군 순찰 패턴은 이미 6개월간 분석해놨습니다. 작전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순찰 교대 시간이고 그 틈을 노립니다. 또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어떻게 합니까? 500명 가까운 인원이 국경을 넘으면 바로 적발될 텐데요. 이미 협의 끝났습니다. 중국 측 창구를 통해 3시간 동안만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전원을 안가로 분산 수용하면 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고 모두가 스크린에 표시된 496이라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정원 북한팀 15년 경력의 선임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한 명이라도 체포되면 연쇄 체포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북한 내부 협조자들까지 전부 노출됩니다. 민석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496명이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임 요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사무실에 남아 명단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496개의 이름이 화면에 나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이름 뒤에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탈북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혼자 옵니다.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고 누군가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민석은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7살 소년도 이 명단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저 불빛 아래 수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496명이 더 그 불빛 아래로 들어올 것입니다. 민석은 노트북을 덮고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민석은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496명 모두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496명 중 한 명이 바로 사진 속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이미 그들을 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전 3일 전 새벽 민석은 탈북 대상자 명단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별 인원 배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었고 4팀에 배정된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크롤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박순희, 여 62세, 함경북도 무상군. 민석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박순희라는 이름은 북한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칸을 확인하는 순간 민석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1964년 3월 12일 어머니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출신 지역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경북도 무상군 연상리. 민석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민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온갖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혹시 돌아가셨다면 자신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단에 어머니의 이름이, 생년월일이, 출신 지역이 모두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열고 리영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긴급. 박순희 신원 확인 필요. 사진 전송 가능한가?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민석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전 책임자와 탈북 대상자 간 혈연 관계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었고 규정상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작전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30분 후 리영철의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 확보 어려움. 북한 내부 보안상 개인 사진 전송 위험. 48시간 필요. 민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48시간이면 작전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부탁한다고 답장을 보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민석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과 숙소를 오가며 작전 준비를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박순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쪽 협조자들과 통화할 때도, 팀원들에게 브리핑할 때도, 위조 문서를 최종 점검할 때도 그 이름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마다 민석은 20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떠올렸고 눈 속에 서서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작전 하루 전 오후 5시 민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리영철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아야 했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진행바가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고 북한 배급소 앞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민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고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순희는 민석의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 자신이 구하려는 496명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석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세수를 하고 찬물로 얼굴을 식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전 브리핑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실패할 수 없게 됐어. 그날 밤 민석은 리영철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순이라는 분 어떤 사람입니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시간 후 답장이 왔고 그 내용은 민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조직의 핵심입니다. 함경북도 지하 네트워크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박순희입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탈북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리영철의 답장은 길었습니다. 10년 전 무산 지역에서 처음 탈북 희망자들을 연결하기 시작한 사람이 박순희입니다. 처음엔 혼자였어요. 탈북하려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안전한 루트를 알려주고 중국 쪽 브로커 연락처를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커졌고 지금은 함경북도에서 탈북하는 사람 중 절반이 그분의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북한 당국이 눈치채지 못한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까? 남쪽에 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20년 전 아들을 혼자 탈북시키고 자신은 남았는데 언젠가 그 아들이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그게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구하려 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모른 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북쪽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민석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국정원 인사규정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제47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형광펜으로 그어진 채 눈앞에 놓여 있었고 민석의 시선은 그 문장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는 작전 대상자와 혈연관계, 인척관계,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작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명단에 포함된 순간 민석은 이 작전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석을 빼면 10년의 준비가 무너질 수 있었고 중국 쪽 브로커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었고 북한 내부 협조자들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96명이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일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규정집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겨울 탈북 도중 압록강 얼음이 깨져 익사한 12살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이 구하지 못한 수많은 얼굴 중 하나였고 그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남쪽으로 왔습니다. 민석은 그 어머니를 정착 지원 과정에서 만났고 그녀가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과 소녀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나란히 놓여 있었고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496명이야. 민석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개인적 감정 때문에 496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 마음이 다른 495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어머니가 명단에 있다는 사실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496명 전원을 무사히 데려와야 했습니다.
민석은 책상으로 돌아와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리영철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순희는 사팀에 배치하십시오. 노인과 아이들이 많은 그룹이니 가장 안전한 우회 경로로 이동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하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팀은 가장 느린 루트였지만 북한군 순찰과 마주칠 확률이 가장 낮았고 중국 공안의 눈에도 덜 띄는 경로였습니다. 30분 후 리영철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희 동지는 이미 사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을 챙기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입니다.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먼저 보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팀은 제가 직접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국정원 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팀전 인력과 중국 측 연락 담당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민석은 스크린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작전 귀향이 시작됩니다. 1팀부터 4팀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각 팀은 3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중국 측 협조 시간은 새벽 3시까지이고 그 전에 전원이 안가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한 팀원이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만약 일부가 뒤처지면 어떻게 합니까?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지나면 먼저 건넌 사람들을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은요? 그들을 위한 비상 대피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모두가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작전은 없었고 희생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작전이 끝난 후에 꺼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국정원 과장 한민석으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민석은 중국 국경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옌벤 조선족자치주로 이동하는 경로였고 비행기 안에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고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순간 뒤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목소리, 살아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살아야죠.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고 옆자리 승객이 잠깐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고 민석은 환승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연기랭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북한 내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리영철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팀 최종 점검 완료. 496명 전원 대기 중. 날씨 양호. 달 없음. 작전 진행 최적 조건. 민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팀 상황은 박순희 동지 주도하에 준비 완료. 노인 73명, 아이 89명 전원 건강 상태 양호. 식량과 방한복 배분 완료. 민석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북한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남쪽에서 자신을 구하려 온다는 사실도 모른 채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서로를 향해 달려왔지만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몇 시간 후면 그곳에서 496명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밤 10시 민석은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 국경 마을의 낡은 3층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폐공장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첨단 통신 장비로 가득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두만강 일대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강 양쪽을 감시하고 있었고 북한군 초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전멸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국 측 책임자 천웨이가 민석을 맞았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한 과장, 차량 30대 전부 배치 완료했습니다. 안가 12곳도 준비됐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중국 공안 쪽 협조는 확실합니까? 새벽 3시까지는 보장됩니다. 그 이후는 책임 못 집니다. 충분합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15분이었고 작전 개시까지 45분 남았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무전기를 켜고 북한 내부 협조자 리영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리다가 리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영철입니다. 전팀 대기 완료. 1팀 상황. 120명 전원 집결. 두만강 상류 A 지점에서 대기 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이동 속도 빠릅니다. 2팀. 115명 집결. B지점 대기. 일부 긴장한 사람들 있지만 통제 가능합니다. 3팀. 128명 집결. C지점 대기. 문제 없습니다.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4팀은요? 리영철의 목소리에 약간의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박순희 동지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담요 나눠주고 아이들 손 잡아주고 식량 배분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침착합니다. 민석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고 20년 전 아들을 보낼 때처럼 자신의 두려움은 감춘 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팀 인원은 133명입니다. 노인 73명, 아이 89명 포함이니 이동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가 가장 안전하니 문제 없을 겁니다. 민석은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4팀은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어지고 민석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두만강이 검은 띠처럼 가로놓여 있었고 강 건너편 북한 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고 그것이 작전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민석의 옆에서 중국 측 요원이 북한군 순찰 패턴을 보고했습니다. 북한군 초소 3개 확인됩니다. 순찰대는 2시간마다 교대하고 다음 교대 시간은 밤 11시 30분입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전 타임라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밤 11시 1팀 출발, 11시 30분 2팀, 12시 3팀, 12시 30분 4팀. 각 팀이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면 북한군 순찰대와 마주칠 확률이 최소화되었고 중국 공안의 눈에도 덜 띄었습니다. 천웨이가 차를 한 잔 내밀었고 민석은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건조했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10시 40분 리영철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과장, 잠깐 들으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곧 출발합니다. 강을 건널 때 절대 뛰지 마세요.
천천히 조용히 걸으면 됩니다. 아이들 손 꼭 잡으시고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부축해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널 수 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약간 쉬었지만 그 단호함만은 여전했습니다. 민석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듣고 싶었지만 리영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팀 사기가 높습니다. 박순희 동지 덕분입니다. 민석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천회의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북쪽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둠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고 496명이 숨죽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 55분 민석은 자리로 돌아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에 통보합니다. 5분 후 작전 개시. 1팀부터 순차 이동 준비하십시오. 1팀 준비 완료. 2팀 준비 완료. 3팀 준비 완료. 4팀 준비 완료. 민석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각각의 째깍거림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시 58분, 59분. 민석은 심호흡을 하고 무전기 송신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11시 정각,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민석이 말했습니다. 작전 귀향 개시. 1팀 이동 시작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움직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 120명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에 희미한 열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1팀의 이동이었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응시하며 북한군 초소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초소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순찰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1팀 강변 도착. 진입 시작합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석도 긴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얼어붙은 강 위에 발을 디뎠고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사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120명이 한 줄로 늘어서서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긴 뱀처럼 찍혔습니다. 민석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천회의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11시 15분 1팀의 절반이 강을 건넜습니다. 11시 22분 1팀 전원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1팀 도착 완료. 전원 무사합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고 천회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495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2팀 이동 시작하십시오. 11시 30분 정각 2팀 115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 정각 3팀이 12시 30분 4팀이 차례로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민석은 시계를 보며 4팀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속한 그 팀을 133명의 노인과 아이들을 반드시 무사히 건너오게 해야 했습니다. 11시 47분 2팀 115명이 강을 절반쯤 건넜고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모습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북한군 초소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순찰대는 다음 교대 시간인 자정까지 움직이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천회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롭네요. 하지만 민석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탈북 작전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순조로워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며 북한 쪽 동태를 주시했습니다. 자정 2분 전 이 팀 전원이 중국 땅에 도착했고 리영철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팀 도착 완료. 전원 무사합니다. 지금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수고했습니다. 3팀 이동 시작하십시오. 자정 정각 3팀 128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 후면 4팀 차례였고 어머니가 강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석의 손에 땀이 맺혔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팀의 이동 속도는 1팀이나 2팀보다 빨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새벽 12시 18분 3팀의 절반이 강을 건넜고 나머지 절반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만강이 어둠 속에 검게 누워 있었고 강 건너편 북한 땅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4팀 사람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석은 눈을 감고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눈 속에 서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입모양으로 살아라고 말하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과장님, 천회의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석이 돌아섰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는 천회의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민석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초소 중 하나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순찰대입니다. 교대 시간이 아직 40분 남았는데요. 중국 측 요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고 민석은 쌍안경을 들어 북한 쪽을 관찰했습니다. 초소에서 나온 순찰대가 강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움직임이었고 민석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리 동지, 즉시 응답하십시오. 무전기를 통해 리영철에게 연락했고 잠시 잡음이 흐르다가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영철입니다. 북한군 순찰대가 예정보다 일찍 움직이고 있습니다. 3팀 이동 속도 최대한 높이십시오. 알겠습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긴박해졌고 무전기 너머로 그가 3팀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뛰지는 말고 걸음을 빠르게. 하지만 이미 강 한가운데 있던 3팀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기 어려웠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면 소음이 생기고 자칫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순찰대와 3팀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순찰대가 현재 속도로 이동하면 3팀이 전부 건너기 전에 강변에 도착할 것입니다. 새벽 12시 22분 순찰대가 강변에서 500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3팀은 아직 30명 정도가 강 위에 남아 있었고 민석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3팀 남은 인원 최대 속도로 이동. 중국 측 인원은 도착한 사람들 즉시 차량 탑승시키십시오. 천회의가 중국어로 현장 요원들에게 지시했고 강변에 대기하던 차량들이 엔진을 켰습니다. 민석은 쌍안경으로 북한군 순찰대를 관찰했습니다. 4명이었고 손전등을 들고 강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3팀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새벽 12시 26분 3팀 마지막 사람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리영철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팀 전원 도착, 차량 탑승 중입니다. 좋습니다. 4팀 대기 상황은
강변에서 대기 중입니다. 박순희 동지가 인원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시 27분이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시 30분에 사팀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순찰대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3분 후에 사팀을 출발시키는 것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판단했습니다. 순찰대는 여전히 강변을 향해 이동 중이었지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고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흔적을 발견한 건 아닐까요? 천웨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고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팀 128명이 강을 건너면서 얼음 위에 발자국과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달이 없는 밤이라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손전등으로 비추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지 4팀 출발 3분 연기합니다. 북한군 순찰대 움직임 확인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석은 쌍안경을 내려놓지 않고 북한군 순찰대를 주시했습니다. 4명의 군인이 강변에 도착했고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귀를 때리는 것 같았고 옆에 있던 천웨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얼음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30초, 1분, 2분이 흘렀고 순찰대는 여전히 강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31분, 민석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강력한 탐조등이 켜졌고 하얀 불빛이 두만강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순찰대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어 뭔가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고 천웨이가 중국어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저들이 알아챘어요. 탐조등 불빛이 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북한 쪽에서 더 많은 군인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지 4팀 즉시 출발시키십시오. 지금 당장. 하지만 탐조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북한군이 전면 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리영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팀 출발시킵니다. 민석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4팀 133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섞인 긴 행렬이 어둠 속에서 강변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그 선두에 작은 체구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쌍안경을 들어 그 모습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흐릿했지만 박순희의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강변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북한군 탐조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12시 34분 4팀 선두그룹이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탐조등 불빛은 아직 강 상류 쪽을 비추고 있었고 잠시나마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모니터와 쌍안경을 번갈아 보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순찰대가 무전기로 뭔가 보고하고 있었고 초소에서 추가 병력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웨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과장, 저들이 본격적으로 수색에 들어갑니다. 4팀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리면 전원 체포됩니다. 지금이라도 건너면 일부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조등 불빛 아래서 건너면 다 잡힙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무전기를 통해 리영철에게 지시했습니다. 4팀 이동 속도 최대한 높이십시오.
탐조등 불빛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건너야 합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희 동지가 노인들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명령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먼저 보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앞서가고 노인과 아이들은 뒤에서 따라오게 하십시오. 하지만 박순희 동지가 노인들을 두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자신을 먼저 보냈던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노인들을 두고 혼자 먼저 건널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팀이 있는 지점까지 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12시 36분 사팀의 절반 정도가 강위에 진입했습니다. 노인들이 서로를 부축하고 아이들이 어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고 민석은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을 찾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석은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37분 탐조등 불빛이 사팀을 비췄습니다. 하얀 광선이 강위의 사람들을 환하게 드러냈고 북한군 초소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지 마. 민석의 심장이 멎었고 모니터 속 사팀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공포가 느껴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멈추지 마. 계속 건너. 리영철의 외침이 어둠을 찢었고 무전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석도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계속 이동하십시오. 멈추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북한군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움직이면 발포한다. 그 순간 사팀 앞쪽에 있던 몇몇 젊은이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발소리가 울렸고 북한군 초소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고 민석은 모니터를 움켜쥐었습니다. 엎드려. 전원 엎드리십시오. 리영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뛰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일부는 엎드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고 탐조등 불빛이 강위를 훑쳤습니다. 민석은 쌍안경으로 현장을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어두웠습니다. 다만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열기로 사람들의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가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1팀과 2팀 차량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3팀 차량도 곧 떠납니다. 4팀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천회의가 다급하게 말했고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2시 41분이었고 중국 공안과 협의한 시간은 새벽 3시까지였지만 이렇게 총성이 울리면 중국 측도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지, 중국 땅에 도착한 사람만이라도 즉시 차량에 태우십시오. 강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들렸고 무전기 너머로 그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쪽에 도착한 분들은 즉시 차량으로, 강 위에 있는 분들은 천천히라도 계속 건너세요. 멈추지 마세요. 총성이 계속 울렸지만 대부분 위협 사격인 것 같았습니다. 북한군도 강 위의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서 쏘지는 않았고 얼음 위에 총알을 박아 넣어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12시 48분, 사팀 중 앞서 건너던 사람들이 중국 땅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영철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사팀 선두그룹 10명 도착, 차량 탑승 중입니다. 나머지는요? 강위에 아직 8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민석의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80명 중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니 강위에 엎드려 있거나 천천히 기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순찰대가 강변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과 사팀 후발 그룹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동지 위치 확인 가능합니까? 민석이 물었고 리영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발 그룹에 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어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후발 그룹을 계속 비추고 있었고 북한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회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 과장, 중국공안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전부 철수해야 합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분이면 사팀 후발 그룹이 전부 건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동지, 건널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빨리 보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1시 2분, 사팀 추가로 30명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강위에는 여전히 10명 정도가 남아 있었고 북한군이 그들에게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고 북한군 병사들이 강위의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아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일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계속 중국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과장님, 저 사람들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천회의가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강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었고 중국 쪽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 9분 사팀 마지막 그룹 중 일부가 필사적으로 기어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1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북한군에게 붙잡혔고 손이 뒤로 묶이는 것이 탐조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떨렸습니다. 한 과장, 사팀 최종 집계입니다. 98명 도착, 35명 체포 또는 부상입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3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체 집계는요? 1팀 120명 전원 도착, 2팀 115명 전원 도착, 3팀 125명 도착 3명 체포, 4팀 98명 도착 35명 체포, 총 458명 도착 38명 체포입니다. 민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8명이 북한에 남았습니다. 박순희는요? 리영철이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희 동지는 아직 강위에 있습니다. 리영철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민석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이 떨렸고 모니터 속 탐조등 불빛 아래 강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북한군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손이 묶인 채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쌍안경을 들어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탐조등 불빛이 움직여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리영철이 대답했습니다. 강 중간쯤에 있습니다. 쓰러진 노인 한 분을 업고 있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움직이면 즉시 체포될 것 같습니다. 민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고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천웨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과장, 중국 공안 차량이 3분 거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전부 철수시켜야 합니다. 아직 강위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도착하면 우리도 체포됩니다. 이미 도착한 458명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웨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측과의 협의 시간이 지났고 총성까지 울렸으니 중국 공안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안가로 이동한 사람들은 안전하겠지만 아직 강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13분이었고 모든 차량이 철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리 동지, 강변에 있는 차량 전부 출발시키십시오. 지금 당장. 리영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박순희 동지는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명단에서 발견한 그 순간부터 반드시 구하리라 다짐했던 그 사람을 지금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과장, 천웨이가 다급하게 민석의 어깨를 잡았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화면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을 준비했고 496명을 구하려 했고 지금 458명이 살았습니다. 38명이 희생되었고 그중 1명이 어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차량 출발시키십시오.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리영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리영철이 차량 운전사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차량들이 하나둘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영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과장, 강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석이 모니터를 응시하니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열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엎드린 채로 중국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다시 경고한다. 하지만 강위의 사람들은 계속 기어갔고 민석은 쌍안경을 들어 그 모습을 확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노인을 등에 업은 채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희 동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오고 있어요. 민석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차량 대기시키십시오. 아직 철수하지 마십시오. 천웨이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한 과장, 중국 공안이 1분 거리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민석은 모니터와 쌍안경을 번갈아 보며 강위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박순희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었고 북한군도 그들을 쫓아 강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북한군이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그들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고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박순희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박순희가 등에 업고 있던 노인을 내려놓고 그 노인을 밀었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박순희는 뒤돌아 북한군 병사를 밀쳤습니다. 병사가 얼음 위에 넘어졌고 박순희는 다시 돌아서서 노인을 끌고 기어갔습니다. 북한군이 다시 일어나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른 탈북민이 병사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혼란이 벌어졌고 그 틈에 박순희와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1시 16분 박순희가 중국 쪽 강변에서 10m 지점까지 왔습니다. 리영철과 다른 요원들이 강변에서 손을 뻗어 그들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북한군도 강 중간까지 내려와 있었고 탈북민들의 옷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석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순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노인을 밀어 강변으로 보냈고 리영철이 그 노인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자신은 북한군 병사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고 천회의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박순희가 발목을 잡은 병사를 발로 차고 있었고 다른 탈북민이 병사를 밀쳤습니다. 병사의 손이 풀렸고 박순희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리영철이 손을 뻗어 박순희의 손을 잡았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박순희의 몸이 중국 땅 쪽으로 미끄러져 올라왔고 새벽 1시 17분 43초 박순희가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 없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리영철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순희 동지 도착. 추가로 12명 더 도착했습니다. 천회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 도착합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차량 탑승. 즉시 출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량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중국 공안 차량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탈북민이 차량에 탑승해 떠난 후였습니다. 민석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458명에 추가로 13명이 도착했습니다. 총 471명이었습니다. 496명 중 25명이 북한에 남았습니다. 민석은 책상에 기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25명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고 그들은 지금 북한군에게 끌려가 신문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71명이 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민석의 어머니였습니다. 20년 만에 10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새벽 2시 민석은 천회의의 차량을 타고 안가로 향했습니다. 중국 옌벤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폐공장이었지만 내부는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건물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빛 아래 471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은 노인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들, 서로를 부축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측 요원들이 따뜻한 물과 빵을 나눠주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한쪽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리영철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던 리영철이 민석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리영철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 지하 조직을 운영하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동지가 더 수고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5명이 북에 남았고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희는 어디 있습니까? 리영철이 건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 챙기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치지 않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 걱정하더군요. 민석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여러 얼굴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노인, 담요에 쌓인 아이, 서로 껴안고 있는 부부.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20년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건물 한쪽 구석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발 동상 걸린 것 같아요.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합니다. 박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민석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깨우던 목소리, 밥을 먹으라고 부르던 목소리, 마지막으로 살아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등이 구부정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 모습만은 여전했습니다. 박순희가 요원을 불러 노인을 옮기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상자를 찾으려 돌아서다가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순희의 발걸음이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빛 아래서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17살 소년이었던 아들이 37살 어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커졌고 어깨가 넓어졌고 얼굴에 세월이 새겨졌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박순희는 한 발짝 다가섰다가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민석아? 그 목소리에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었고 꿈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박순희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민석의 얼굴을 만졌고 뺨을 쓰다듬었고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자 박순희는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큰 아들을 품에 안았고 20년의 거리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민석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고 뼈만 남은 등을 만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20년을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갔고 얼마나 굶었을지 얼마나 추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소리내어 울었고 어머니도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영철도
중국 측 요원들도 다른 탈북민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박순이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니? 내가 이 작전을 준비한 거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엄마를 찾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명단에서 엄마 이름을 봤어요. 박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단에 내가 있는 줄 알았어? 작전 3일 전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엄마를 반드시 구하려고 했고요. 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국정원에서 일한다는 건 들었어. 우리 동지한테 들었지. 남쪽에서 큰 작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혹시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민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확신은 없었지.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고 조직을 키웠어. 언젠가 내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그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민석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찾았던 것처럼 어머니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모른 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순이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20년 전에 너를 혼자 보내서.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그때 저를 보내지 않았으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널 지키지 못했어. 엄마는 충분히 했어요. 저를 살렸잖아요. 박순이는 민석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네. 엄마도 많이 늙으셨어요. 박순이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웃음소리였고 민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쓴맛이 남았습니다. 25명이 북한에 남았고 그들 중 일부는 박순이와 함께 탈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순이도 그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5명이 못 왔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전원 구하지 못했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471명이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20년의 고생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고 살아있었고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남쪽의 아침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 자동차 경적,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이곳에 정착한 지 석 달째였고 박순이는 이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하나원을 방문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남쪽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0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함께 강을 건넌 471명 중 한 명이었고 아직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탐조등 불빛이 눈앞을 스치고 북한군이 쫓아오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박순이는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잡으러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박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가 주어져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를 들고 있었고 박순이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너는 먹었니? 회사 가서 먹을게요. 엄마가 드세요. 박순이는 호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단팥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 배고프면 언제든 편의점에 가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석아, 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 북에 남은 사람들 생각하니?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명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중 일부는 이름도 알았습니다. 작전 실패 후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5명 중 18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중에는 7살 여자아이도 있었고 70대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두었고 매일 아침 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구할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계획이 더 완벽했으면 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도 알았어. 위험하다는 걸,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시도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 북에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았어. 적어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유를 향해 달렸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10년 동안 위험한 일하면서 체포될 수도 있었잖아요. 박순이는 웃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471명이 살았잖아. 그 중에는 갓난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10년은 아들을 찾는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었고 스스로 용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혼자 보냈다는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을 살림으로써 씻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민석은 작전 당시 사팀에 있었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부와 8살, 5살 두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이었고 아버지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가 민석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고 파란 하늘과 노란 해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색깔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하늘이 진짜 파래요. 북에서는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25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여전히 무겁지만 471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엄마 자신은요? 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너 하나 살리려고 수백 명을 외면할 순 없었지. 엄마가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를 혼자 보낸 게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 민석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탈북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는데 어머니도 같은 무게를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남겨진 자의 죄책감, 살아남은 자의 빚. 그것을 갚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작전 성공 후 진급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북한 팀에서 계속 일하면 더 빠른 승진이 가능했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는 471명의 정착을 돕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주고 주거를 지원하고 상담을 연결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25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471명을 돕는 것으로 갚으려 했지만 그 무게는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민석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아, 왜 국정원에 들어갔니? 다른 일도 많았을 텐데.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를 찾고 싶었고 다른 엄마들도 구하고 싶었어요. 탈북자들 돕는 NGO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더 큰 규모로, 더 체계적으로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택했어요. 이제는 제가 구한 사람들이 잘 살도록 돕고 싶어요.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한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471명을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그들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더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해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이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의 공백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471명의 새로운 삶이 저 불빛 어딘가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직 적응하지 못해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책상 서랍에는 25명의 이름이 적힌 노트가 있었고, 그 옆에는 471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두 명단을 모두 봤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명은 민석이 평생 짊어지고 갈 무게였고 471명은 그가 계속 나아갈 이유였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25명이 북한에 남았고 471명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편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렸고 일부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으면 내일이 있었습니다. 민석과 박순이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거리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상처가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하늘 어딘가에서
25명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구할 수 있기를, 언젠가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박순이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아, 고맙다. 엄마를 찾아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살려줘서.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남은 시간은. 네, 엄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밤이 깊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밝아졌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471개의 불빛이 새롭게 켜졌고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을 준비한 작전 하나가 471명의 인생을 바꿨고 25명의 희생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박순이처럼, 한민석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무게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71명을 구했지만 25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471명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안고 계시지 말고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